초기 면담의 유형과 요소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초기 면담의 유형과 요소, 주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배웠던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그 앞차시에서 했을 직업상담의 대화와 기술 배웠어요. 그거는 꼭 초기에만 쓰는 거, 중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상담 과정 중에 다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초기 면담의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면담의 유형을 보게 되면 초기,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난 초기는 어떠냐? 초기 면담의 유형을 보게 되면은 누가 먼저 솔선수범 면담. 솔선수범 면담이라는 것은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고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혹은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보는 것이 솔선수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느냐죠. 그래서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면담이 솔선수범 면담인데, 그러니까 내담자에서 시작되면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왜 찾아왔을까? 내담자의 목적이 뭐지? 궁금한 게 뭐지? 이런 거 상담자도 내담자에서 면담이 시작되면은 좀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가능한 한 내담자의 말에 주의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이 내담자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불안감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상담자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내담자는 더더구나 긴장을 하겠죠. 그러니까는 상담의 실시 이유를 내담자한테 잘 이야기해서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것. 정리, 솔선수범 면담, 상담자에서 시작된 면담, 내담자에서 시작된 면담이 있겠는데, 이럴 때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든 간에 각자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불안감이 있어요. 서로 이제 불안감을, 긴장감을 완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솔선수범, 상담자에 시작되느냐, 내담자에 시작되느냐. 그 다음에 정보를 지향하는 면담이 있고요. 정보 지향적 면담이 있고, 아니면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 지향적 면담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정보 지향적 면담, 정보를 파헤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보 지향적 면담이겠죠. 그랬을 때 정보를 파헤치려면 어떻게? 탐색과 질문이에요. 탐색과 질문인데 늘리면 질문할 때 개방형 질문. 탐색과 질문. 근데 개방형 질문이 있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질문하는 거죠. 아니면은 질문의 그 반응이기를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이 있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탐색과 질문. 탐색이라는 것은 뭐 탐색하는 거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시작되는 질문이에요. 탐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마디 이상 응답을 구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상담에서는 왜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탐색할 때도 왜라는 표현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은데, 왜요? 아이들, 왜? 상담, 그렇게 왜란 쓰면은 내담자를 방어적인, 뭔가 좀, 방어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아지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러셨어요? 보다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것이 맞습니다. 탐색. 이것이 이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탐색하는 거예요. 내담자를 탐색해요. 근데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제한돼 있도록, 응답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제한돼 있는 것이 폐쇄형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같은 특정한 제한된 응답을 요구하는 거. 근데 폐쇄형 질문이라고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다량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폐쇄형 질문이 효과적이죠. 하지만 상담자, 내담자의 바람직한 개형성은 조금 닫아놓는 것이 폐쇄형 질문이고요. 개방형 질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내담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바람직한 촉진 관계 형성하기 좋은 것이 개방형 질문인데,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보 지향적 면담. 그래서 탐색과 질문은 폐쇄형 질문은 개방 질문도 있다. 그 다음에 감정 반영하거나 재진술하는 거.
제진술은 무엇을 돌려주는 거? 내용을 되돌려주거나 감정을 되돌려주는 거서 제진술, 감정의 반영 등을 이용해서 뭐예요?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런 것도 이런 질문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제진술과 감정의 반영 등을 통해서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당신 말을 듣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기법. 이것이 뭐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계지향적 면담입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 유형은 솔선수범이냐, 정보지향 면담이냐, 관계지향적 면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는 우리가 면담 기법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도 적어가면서 복습, 공감, 감정이입이죠. 공감, 감정을 이입하는 거. 이 공감 능력은 선천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훨씬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실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신께서 그렇게 구조화를 시켜 놓으셨겠죠. 우리한테 인간을 프로그래밍 하셨을 때, 남자는 뭐 요새 아무리 남녀평등해도 남자가 전통적인 남성상이 어때요? 조금 이렇게 가족을 보호하는 거, 체력 여하에 떠나서 신께서 그렇게 해놨죠. 여자들은 어떻게 이 가족을 보살피고 하든 거, 먹여 살리느냐 아니면 가족을 잘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여자들은 더 좋게 만드셨나 봐요. 애기들도 여아들은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요. 감정이입이라는 건 뭐냐? 공감하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공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공감한다는 건 어떻다? 나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감은 뭐예요? 공통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담자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세는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공감이에요. 공감적 이해예요.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담자의 세계에 그걸 갖다가 내가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 근데 내 객관적 자세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에 휩싸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공감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적 행동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언어적 행동, 이것도 중요하죠. 언어적 행동.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언어적 행동도 있고 비언어적 행동도 있어요. 사실 비언어적 행동이 훨씬 더 대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말은 좋은 말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하는 거. 이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러비안 법칙이라고 해서 70% 정도가 비언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상담자는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상담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 중요하고 비언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언어적 행동, 도움이 되는 언어와 도움이 되지 않는 비언어. 도움이 되지 않는 비언어와 도움이 되는 비언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어와 비언어가 다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 있어서, 이건 그냥 제가 책을 통해서 얼렁얼렁 말씀드리고 다 아시니까. 그래도 이걸 2차도 쓰는 게 나왔어요. 그걸 못 쓰시면 안 되죠. 그 정리하면 내담자한테 이해 가능한 용어를 쓰는 거 좋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언어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명백히 해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해석을 하는 능력, 혹은 근본적인 신호에서 내담자가 말하는 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면 언어적으로 그러셨군요, 잘하셨어요, 어떤 긍정적인 강화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다 적절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유머를 사용한다든가,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적인 태도를 한다든가. 우리가 판단하러 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판단 받으러 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무조건 수용하라 그랬어요. 그런 거가 도움이 되는 언어적 행동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충고. 특성 요인에서는 충고하잖아요. 그래요. 특성 요인에서는 검사 해석을 충고합니다. 직접 충고합니다.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충고 자체가 상담은 아니에요. 충고하는 거, 타이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른 거, 아니면 감언 이세라고 해도 좋은 말로 하는 거. 상담자는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충고, 타이름, 달래기, 비난, 감언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희망,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무조건 이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은 언어적인 거고, 질문할 때 왜요?
이건 별로 안 좋다라고 그랬죠. 왜라는 질문 아니면 지시하거나 요구와 생색내는 태도라든가 해석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해석하는 것이 해석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과도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난 척하는 단어, 내담자 수준에 맞지 않게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쓰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더 주눅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이런 언어 구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목소리 톤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발성도 중요하긴 하겠죠.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이 되는 언어, 비언어. 근데 비언어 한번 볼게요. 도움이 되는 비언어적인 거. 내담자 유사한 목소리 톤 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아이 컨택 적당히 그렇다고 뚫어지기만 바라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적절한 그 아이 컨택 그다음에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러면서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미소를 짓는다든가 가끔 손질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멀리보다는 이렇게 숙여서 얘기하는 것. 상담자와 내담자 이렇게 뒤처집니다. 좀 신체적으로 기울기라든가 부드러움, 몸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몸짓도 폐쇄형 딱 팔짱 딱 끼는 것보다 개방형 몸짓이 도움이 되는 행동이 되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은 뭐냐면 옆으로 돌아가는데 멀리 본다든가 이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내담자를 멀리 쳐다본다 아니면 내담자 멀리 떨어져 앉거나 돌아 앉거나 조소하거나 얼굴 찡그리거나 언짢은 얼굴로 바라보거나 입을 꽉 문 거라든가 당연히 손가락질하는 거나 몸집 틀어지니까 하품하는 거 목소리가 너무 그냥 그 지루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하는 이런 거 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건 선다형의 1차보다는 2차 때 세 가지 쓰면은 잘 쓰실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앞서서 아는 거 자기 노출. 이거 우리가 면접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여기서의 자기는 상담자예요. 상담자가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서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담자가 상담하는데 왜 드러내느냐? 이런 거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혼난 적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범생을 혼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면 아니 엄마 얘기할까? 엄마 선생님한테 혼난 적 있어?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가 선생님한테 벌 받은 적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러면 어떻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데 상담자가 그 거짓이 아니라 그 정보를 오픈하는 거예요. 상담에 적절할 필요한 거 자기 노출함으로써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보여주는 거죠.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간의 상담 관계를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거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즉시성은 앞서서도 얘기했어요. 즉시성 해야 되고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 즉시성 아니면 관계의 즉시성이 있어요. 즉시성은 우리가 이 유용한 경우를 꼭 알아요. 즉시성이 유용한 이렇게 하면 또 유용한 경우를 즉시성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즉시성이 유용한 경우 어쩔 때 즉시성을 써야 되냐 이거를 아시면은 즉시성이 더 잘 와닿을 거라고 했어요. 즉시성은 지금 여기에서의 즉시성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와 나의 관계의 즉시성 그것이 흐트러질 때 지금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보는 것이 즉시성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에서 내담자의 반응이 민감하게 지금 문제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민감하게 동조하는 것.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그 어떻게 감정 지금 여기에서 형태를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 상담을 지내는 동안에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유머를 써야 될까요? 유머는 타이밍이죠. 유머. 적절한 유머는 상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완화하고 상담에 더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머. 그래서 여기서 그 이번에 했어요. 유머를 통해서 내담자에 대한 저항을 우회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상담에 앞서 침묵 처리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침묵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침묵이 있고 부정적인 침묵이 있는데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저항으로 침묵이 일어나면 그걸 갖다가 그 저항의 원인이 무엇인지 빨리 파헤쳐서 이걸 깨트려드려야 된다. 침묵을 깨트려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담자한테 그 저항하지 않도록
그것을 많이 정하고 싶으면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고, 심리적 고통에서 보다 이렇게 좀 벗어나서 상담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면 중요하다 그랬죠. 직면,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기 거부한 측면에 주의를 돌려서 맞닥뜨리도록 하는 것, 도전시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직면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담 기법보다도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이 잘 됐으면은 상담을 굉장히 촉진할 수 있지만은 잘못하면 내담자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직면입니다. 측면, 문제를 있는 그대로 확인시켜줘서 내담자 문제를 맞닥뜨리도록 도전하도록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도전시키는 과정, 그것이 뭐다? 직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죠. 내담자가 잘 받아들인다면 상담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내담자한테 위협이 되고 효과적인 상담에 저해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앞서서 직면의 예를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혹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꿈이겠어요. 사슴을 딱 사슴이라고 쐈는데 아버지를 총에 맞췄던 내담자 얘기를 하면서 혹시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게 바란 거 아니었냐고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이래서 자기가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정도를 파악해서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은 내담자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라는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주의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상담할 때 우리가 계약하죠. 행동 계약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포함된 과정, 최종 결과,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담자와 관련된 규칙, 내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화, 이런 구체적인 거에서 약속하는 것,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뭐예요? 변하고자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있는 그대로보다 계약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에 있음을 강조해야 된다 했어요. 상담자 내담의 행동, 사고, 느낌상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는 것,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제 리허설, 시연, 이거는 행동주의 할 때 한번 얘기했어요. 연습하는 거. 리허설, 행동주의 상담할 때 행동을 연습해보는 거,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리허설에는 어떤 리허설이 있다? 명시적 리허설과 암시적 리허설이 있다. 그래서 명시적 리허설은 드러나도록 연습하는 거고, 암시적 리허설은 속으로 숙고해보는 거라고 있어요. 리허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설정되고 나면, 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선정된 행동을 연습하거나 실천해 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담자가 계약을 실행하는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리허설이 있습니다. 명시적 리허설, 암시적 리허설. 명시적, 두드러지게. 그래서 내담자라는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행위로 나타내 보일 것을 요구해서 연습하는 것. 명시적 리허설. 암시적 리허설은 목표를 상상 숙고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 면담의 주요 요소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기 면담의 단계는 뭐냐? 초기 면담 단계. 초기 면담의 단계는 보면은 면담할 때 일단은 상담자가 면담을 위해서 준비를 하겠죠. 면담을 해서 내담자가 어떤 사람일까 면담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내담자 만나서 관계 형성을 준비한 다음에 구조화하는 거죠. 초기 계약 설정하고 비공식적 역할 관계를 수립하는 거, 그리고 비밀 유지 한계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내담자에 관해 어떻게 평가할 거니까 평가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에 주의 주고, 그 다음에 초기 면담을 종결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면담 준비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 면담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초기 면담에는 자발적으로 오는 내담자도 있지만은 의뢰되어 온 내담자도 있어요. 그래서 면담 준비, 내담자의 자발적 혹은 의뢰돼서
상담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첫 면접에서 검사를 하거나 질문지 혹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면담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담자를 만나서 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상담 회기를 준비하겠죠. 우리가 상담 회기 몇 회기로 할 것인가, 10회기, 20회기, 30회기, 50회기 몇 회기로 할 것인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 회기를 준비하고 내담자를 만나서 내담자의 관심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이런 걸 통해서 내담자의 관계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문화 차이, 성별 차이 이런 것도 다 고민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구조화한다. 그래서 구조화는 상담의 틀 잡기. 그래서 전반적인 제반적인 사항을 다 잡는 것. 그래서 여기 초기 계약 설정 그랬어요. 초기 계약 설정. 상담 구조화는 첫 회 상담 때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요.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 상담자, 글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간에 기대가 있어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기대도 있고,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상담자도 내담자의 기대가 있다는 거죠. 얼마큼 잘 수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초기 계약 설정은 목표 달성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초기 상담인데, 이때 계약 설정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목표 달성 과정, 최종 결과에 초점을 둬서 초기 계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비공식 역할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는 계약에 의한 외재적 동의, 계약서를 써요. 밖으로 드러나는 너와 나는 상담을 한다. 나는 상담자, 너는 내담자, 이것뿐만 아니라 상담자는 내담자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된다는 거죠. 내담자, 상담자라고 밖으로 드러나는 관계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 그리고 내담자는 스스로 자기가 성장하고 문제를 할 수 있다는 내면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상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담에서는 아무리 지시적 상담이 뭐든 근데 자기 결정이라면 자기 성장, 문제 해결은 결국은 지시해도 자기 해결. 내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어요. 내담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자는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외재적인 동의에서 상담자, 내담자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관계 형성을 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비공식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유지 한계. 비밀유지 지난 차시에 했어요. 비밀유지 초기 면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비밀유지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죠. 내담자 자신에게 주변 사람 위협이 없게 하면은 비밀 유지하겠다 말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담자는 비밀 유지에 대한 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노출되었다든가 아동학대, 성범죄와 관련됐던 거 아니면 법원에서 요구되었을 때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자 요구시 비밀보호에 예외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내담자에 대해 평가사항도 언급해 준다라고 그랬어요. 내담자의 평가사항 뭐냐면은 검사하는 것도 있어요. 검사 점수하고 해석하는 프로파일뿐만 아니라 내담자 표정이 어땠는지, 내담자 옷차림이 어땠는지, 말이 어땠는지, 상담자를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등 같은 거, 그러니까 언어적인 뿐만 비언어적인 상세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초기 면담에 필요한 주의사항, 초기 면담에서 상담 과정에서 일어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상담자가 하는 일, 내담자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만 기대를 하고 오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기대, 그리고 상담의 제한 시간, 마냥 가는 것이 아니라 몇 회기, 주기 이런 걸 정합니다. 그리고 상담료 얼마 낼 것인가,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상담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받아들여준다. 내담자 공격적인 파괴적 행동까지 받아들여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초기 면담에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일지를 작성하겠죠. 일지를 작성을 해서 그 상담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기 면담을 종결할 때 해야 되는 건 내담자, 상담자 비밀 유지에 대한 동의하는 것, 그리고 과제물을 필요하면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과제를 부여하면 해와야 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모두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걸 정리하려고 그래요. 여기 면접 기록에 관해서 면접 기록을 그 정리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상담 면접 기록을 언제 기록을 할까요? 상담 끝나고, 상담 중에, 상담 끝나고. 상담 중에는 작성하기 힘듭니다. 내담자의 말을 들으면서 일일이 막 녹취록 좀 하기 힘들어요. 그럼 내담자 불안하죠.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고 상담이 끝나면 즉시 작성을 해야 돼. 나도 까먹으니까. 그럼 왜 면접 기록을 쓸까요? 상담을, 저는 이렇게 이게 실각에서 까먹을까봐 한다. 그러니까 상담을 일일이 끝나 단회 상담이라고도 몇 회기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난 차시 어디까지 얘기했고,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명확히 있어야 돼. 그래서 비밀 보호뿐만 아니라 구조할 때 내가 면접을 기록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내담자는 문제 때문에 하는데 자기가 얘기한 걸 쭉 기록해 놓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해 분명히 상담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걸 잘 이야기해주고, 근데 내가 이 기록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녹취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내담자한테 얘기했죠.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기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녹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취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녹취를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담자가 원하면은 다시 들려줘야 돼. 이렇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면접 기록의 목적, 상담을 촉진시키고 훈련하거나 연구 목적에 쓸 수 있어요. 다른 전문가의 검토 자료가 될 수 있고, 행정이나 법률적인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담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 기록에서는 내담자 행동, 사건 위주로 간결하게, 모든 문서는 간결이에요. 미사여구는 간결하게, 가치 판단 용어 써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적이나 초점에 따라서 그거는 기록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양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각 내담자한테 불리한 표현은 삼가하는 거 좋습니다. 기록은 면접 끝나고 바로, 녹취를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원하면 들려줘야 된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면접 기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금 4장은 그닥 많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한다고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면접 기술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은 좋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4장 정리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기출 및 출제 예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어려운 것만 나오는 게 시험이 아니에요. 초기 면담의 유형 요소에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지만 꼼꼼하게 책 분량 얼마 안 되니까 잘 읽어보시고 정리하길 바라도록 하면서 이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